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층이 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갔다가 호남 갔다가 영남 갔다 따라다니면서 가요.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이에요. 진짜 많이 수박이네 수박. 큰일 나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일이 형, 조심해야 돼. 보수 참칭 패널 그러지 마세요. 트레이드네. 자, 장타짜는 김타짜에게 수박이라고 얘기했고 김타짜는 장타짜에게 보수 참칭 패러디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야, 이거 호칭입니다. 비주류의 모임이야 지금. 어? 자, 여기 영광이에요. 장타짜 국민의힘 전당대 판 좀 짚어봅시다.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탑탑 탑타라탑탑탑 오늘 좀 길었어요. 네. 여의도 타짜 세 분 모십니다. 윤태권 법무와 정치부석실장,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상리 정치평론가 나오셔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볼까요? 3.1절 기념사. 요거 어쨌든 예전 기념사하고 다른 거는 사실이잖아요. 네. 일본에 대한 과거 얘기, 뭐 반성, 사죄, 과거사 얘기 없었고 미래 얘기만 했다. 예전에는 군국주의의 침략자였지만 지금은 새로운 파트너다. 이전까지 대통령들과 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장 소장부터?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숙제. 네. 왜냐면은 일본의 뭐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배상, 보상, 그다음에 사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셨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본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어떠한 조치나 어떤 대응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가 막 했을 때 일본이 그래 너희들이 이제 이거 언급 안 하지? 그럼 이거 이제 그냥 은근슬쩍 쓱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인식이 되도록 하면 안 될 것 같고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너희들도 좀 전향적인 그러한 태도, 자세, 배상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실효적인 대처 이런 걸 좀 해라라는 외교적인 숙제가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본에서 뭔가 실질적인 행동이 나오면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 받을 수 네. 있는데 그게 아니면 3.1절에 왜 그런 얘기를 했어라는 비판으로부터 네.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김타짜는요? 저는 뭐 이게 제일 세상을 살면서 위험한 게 주권의 충돌이거든요. 이게 뭐 전쟁으로 갈 수 있는 주권의 충돌이 제일 위험한 건데 뭐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차원 그건 좀 뭐 이해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방식은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예민한 역사가 관련돼 있는 예민한 이슈잖아요. 이런 예민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국민에게 어느 정도 사전에 예측 가능성 내지는 좀 뭔가 이렇게 토론의 장을 먼저 열어주고 거기에서 공감대가 일정 정도 형성된 걸 가지고 말씀하셔야지 내가 선언하니까 따라와 이런 식은 되게 곤란한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좀 약간 본인이 조금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니까 따라와 뭐 이런 식으로 들렸어요. 근데 인정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거를 굉장히 대통령보다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분들도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생각 안 하고 내가 지도자니까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좀 곤란하다. 예,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타짜는요? 저는 제가 전제할 것이 저희 할아버지가 독립투사. 정말요? 여러 번 자랑했는데 아직 기억을 못 하시네. 박수 한번 네. 치고. 대전 현충원에 이제 네. 잠들어 계시는 독립투사라는 걸 전제를 하고, 네. 그 전제하고 별로 상관없지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정반대. 완전 반대죠. 너무 완전 뜨거운 온탕도 아니야. 열탕에 있다가 확 냉탕으로 들어온 이런 느낌. 이게 문 대통령 시절에 사실 거꾸로 과했다. 이게 있고 여기는 또 너무 냉탕이다. 그럼 이제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보면은 이렇게 쭉 깔고 이렇게 일본이 잘못했는데 뒤에는 이제 윤 대통령 비슷한 뭐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대통령실에 이런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이 좀 부담감이 있지만은
메시지가 명확히 전달되기를 원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걸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자면 저는 이제 3.1 운동에서 자유에 대한 표현이 개인적으로 좋았던 게 3.1 운동 우리가 일본에 대한 한거도 있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조선이었잖아요. 대한제국. 근데 민주공화국으로 간다. 독립된 우리나라는 그런 거 처음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임시정부도 나오고 대한민국의 법통이 쭉 이어지는 그 부분에 대한 강조는 좋았어요. 과거에 조금 이런 게 약했던 거는 뭐 남북 관계 때문에 저는 그랬던 점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좋았는데 그럼 아까 장성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훈이 이제 일본으로 갔다. 저는 뭐 위안부 문제나 이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갑자기 일본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특히 강제징용 문제는 법적으로는 좀 우리가 또 불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본에서 좀 있으면은 5월인가 G7을 해요. 일본에서. 네, 그럼 G7에다가 플러스 뭐 해가지고 초청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이제 한국을 초청할 것이냐. 일본에서 좀 갑론을박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사람들 다 알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부에서 좀 국내 정치적 부담을 무릅쓰고 뭐 깔고 있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자기들이 뭘 내놓을 거냐. 만약에 한 5월 이때까지 뭔가 내놓지 못한다면은 국내 여론도 아니 우리가 이까지 했는데 쟤들 뭐야로 될 거고 그럼 윤 대통령이 계속 이런 스탠스를 유지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리가 일본과는 뭐 보편적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협력국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우리의 그 결과 일본의 전략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한미일 안보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좀 견제하고 북한에 대한 견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잖아요. 근데 일본은 평화법을 고쳐가지고 어쨌든 뭐 군대를 보유하고 어쨌든 보다 더 뭐 침략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동북아시아를 넘어서서 패권주의 국가로 거듭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잖아요. 이게 갈등과 상충이 될 수도 있어요. 자칫 저는 잘못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세대의 사람들 특히 이제 그런 이야기 진보 보수 넘어서 많이 하는데 과연 일본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젊은이들은 애국심도 없고 뭐 약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말하자면 10배예요. 이 나라가 그 국가의 일반적인 의지로 군대를 강화해가지고 다시 이제 동북아로 패권 뭐 진출 그건 전혀 뭐 일본이 그런 예를 일본 들어서 자체 분위기는 무장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전처럼 군국주의로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국가 근데 일반 의구심이 의지의 있는 거죠, 면에서는 우리는. 그건 전혀. 아니, 그러니까 뭐, 일반 국민들은 안 그러겠지만 일본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그런 향수가 있거든요. 저 그런 점이 우려스럽다는 거죠. 장타짜한테 우리 김타짜한테 일단 민주당 물어봐야 되니까 우리 장타짜한테 우리 장타짜 그거 하나 여쭤볼게요. 앞서 그 윤태곤 시장도 잠시 언급했는데 보수 정부 예전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깔고 갔잖아요. 맞아요. 저보고 지금 대통령 하라고 그래서 네. 3.1절 기념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야 일단 과거사는 깔고 그렇게 하고 이제 미래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국민들 가슴속에 맺힌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다 덜어내고 그냥 미래 얘기만 해버리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는 인지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갔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 건가? 미국이 원했던 부분도 좀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요? 미국 반응이 뭐예요? 아유 잘했다. 지금 이런 반응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참모들은 다 앞에 그거 써줬었던 것 같아. 자 과거사 문제 좀 언급하고 일본 사과도 좀 요구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좀 미래로 나가자 이랬을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5분짜리를 확 줄였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앞에 거 다 드러냈다. 수도 드러내고.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아까 윤태곤 시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좀 명확한 메시지를 주고 싶어했다. 그러니까 일본과 화해 협력, 뭐 협력 파트너 이런 쪽에 방점이 두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는 감이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참 이명박 대통령은 여러모로 실용적인 인물인 게 왠지 재밌는 얘기 나올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윤 대통령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지율이 확 떨어지니까 독도 갔잖아요. 맞아. 그때부터 사실은 동북아 헬게이트가 열렸어요. 독도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쌩까꾸 열도하고 다오위다오 막 이렇게 되고 그 중국에 있는 일본 영사관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뭐 화염병 같은 거 던지고 난리가 나고 우리 싹 빠졌거든. 그걸 가지고 되게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되게 특이한 실용주의라면 실용주의였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3.1절 기념사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지난주에 있었던 가장 뜨거운 빅 이벤트 지난주가 아니고 이번 주구나.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파장 김타짜. 네. 예. 김타짜 이 정도 표차 예상했어요?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자, 그럼 예상 못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 못했었을 텐데 비명계 기획이다, 조직적인 거다, 뒤통수를 친 거다. 뭐 김남국 의원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그걸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우연의 일치라고 보세요? 전혀 틀린 얘기죠. 왜요? 왜냐하면 아니 왜냐면 그 얘기 나오는 게 부결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여러 의원들이. 부결 가능성. 근데 그 가능성을 아니 찬성 가능성, 가결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체포동의안의 가결 가능성. 아니 부결에다가 표를 던지면 네. 이게 부결이 될 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파장은 무엇일까 이걸 고민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보니 부결은 불가능해. 아니 가결. 그러니까 부결은 헷갈려, 불가능해. 헷갈려. 그러니까 가결 가능성을 체포동의안 부결은 불가능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니 가결은 불가능해. 싫은 거라니까. 죄송해요. 가결은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비명계 의원들이 비명계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좀 이렇게 분위기를 좀 보니까 뭐 이거 한 자리뿐이 안 돼. 두 자리도 안 돼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이미 내렸단 말이에요. 실명을 밝히지 않지만 비명계 핵심 의원한테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그렇죠. 비명계 핵심 의원들한테 제가 다 들었죠. 근데 포기를 했어. 표가 안 나온다. 그렇죠. 가결을 시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고 그래서 메시지가 비명계 의원들이 다 뭐로 나왔냐면 이번엔 부결로 가야 돼. 그렇지만 어차피 안 우리가 돼. 이번에 부결을 해주면 대표도 좀 인정도 되면 이제 좀 고민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의원총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막 그 가결표를 던졌다고 나오는 명단 있잖아요. 거기에 핵심 인사들 있잖아요. 몇몇 핵심 인사들 한 자리 숫자의 핵심 인사들은 제가 볼 우리가 때는 예상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가결표 안 던졌어요. 왜요? 네? 왜 그렇게 보세요? 너무 자기들이 그랬을 거라는 게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 김태현 의원이 있어요. 네. 항상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해야 됩니다. 가결시켜야 가결시켜 돼. 이러고 다녔어 방송에서. 네. 그런데 내가 표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내가 힘을 모아도 가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여기서 나 혼자 가결 찍으면 나 혼자 찍히네. 그렇죠. 그러니까 부결로 갔을 수 그렇죠. 너무 뻔하게 우리가 드러난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요번에 부결을 시키는 대신 기소가 들어오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좀 더 세게 요구를 하자. 이렇게 약간 내부적인 뭐랄까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다 부결표 던졌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좀 애매한 위치에 있었던 분들이 저는 오히려 가결에 내지는 기권에 표를 던졌다고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인데 저도 이제 뭐 취재하기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뭐 저한테 이제 의논도 해보고 저도 물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이서 어떡할 거야 라는 식의 이야기는 당연하게 사람이니까 있었겠죠. 그렇지. 근데 이게 광범위하게 된 건 없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광범위하게 모이면은 그게 새 나갈 수밖에 그렇지. 없잖아. 우리가 한 되지. 30명 모여가지고 우리 어떻게 할 거냐라면 금방 이제 알려지잖아요. 그 자체가 되게 부담스럽고 위험한 거고. 두 번째는 자 조직적으로 했으면은 표가 이제 뭉쳐서 나와야 돼요. 뭐 이제 찬성, 가 이렇게. 근데 반대, 기권 되게 많았고 특히 이거 국회의원이 글씨 몰라가지고 그렇게 썼겠어요. 되게 흔들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한 거죠. 그거 자체가 이 조직화가 안 돼 있었다라는 방증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김남국 의원이 뭐 본인이 몇몇 의원한테 들었는데 뭐 전화가 왔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약간 탐색전의 전화였을 거예요. 이렇게 하자라는 어떤 뭐 결의를 다지는 전화가 아니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가결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거까지 빌미를 삼는 거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결표가 많이 나왔냐.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심을 많이 듣고 다니거든요. 그렇겠죠. 총선 1년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심상치 않은 지역구의 의원들이 저는 이렇게 흔들렸다고 봐요, 솔직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게 대장동 사건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고 봐요. 뭐냐면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 이번에는 뭐
부결 분위기 아닙니까? 대표 어떻게 할 겁니까? 대표가 이제 비주류 의원들 많이 만날 때 그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좀 당신도 답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답이 없었다. 뭐 검사 독재, 똘똘 뭉치자. 이 답을 안 내놓으니까 답을 내놓으라는 강한 압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나는 임기 지키고 우리 시스템 공천 당원 권한에 강화해가지고 간다. 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진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이게 되게 우려를 하니까 어떤 단계가 되면은 내가 이런 것까지는 내려놓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 그 안을 가지고 찬반이 있고 제3의 안이 만들어지고 논의가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 장타점 어떻게 보세요? 아니 결국에는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당대표 체제가 유지되는 게 나의 공천과 2024년 총선에 우리 당이 유리할까? 내가 공천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한 의구심과 두려움 때문에 저런 표가 나왔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저러한 국회에서 표결 나오고 난 다음에 저는 흐름을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색출해라. 또 하나는 책임론. 근데 책임론은 쑥 들어가고 색출하라만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당대표 그만둘 생각 없고 더욱더 강한 그립을 갖고 내가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거야. 비명계 의원들 이거 내 의지를 잘 한번 판단해봐. 이런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국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뭐 인생사가 다 그런데 압박이 가고 때리고 하면 수그려요. 예. 어느 임계치를 넘어서면 또 올라오지. 폭발하는 거잖아요. 못 살겠다. 없자. 지금 민주당은 그 임계치를 조금 넘어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색출 이런 게 두세 명을 공격하면은 정말 아픈데 40명을 공격하면은 이거 같이 40명이면 맞는데 뭐 든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되게 심각한 상황인 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핵심 의원들이 오히려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해가지고 가결적으로 분위기를 몰지 못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새가 확인이 돼버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김타짜의 의견 주장에 따르면 핵심 의원들이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표가 많이 그러니까 이어가는 거죠. 핵심 의원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불가능한 비주류 핵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요번에는 이게 가결되는 거 자체가 분위기가 안 되니까 기소가 되면 그 이후에 대표에게 조금 더 좀 진정성 있게 압박을 가하면서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보자. 이걸로 분위기가 모아졌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이번에 표가 본인들 이제 비명계 핵심 의원들도 놀랄 만큼 표가 나왔어요. 완전 놀랬죠. 그러면 다음에 보나마나 검찰 한번 더 칠 거라고 영장을. 이건 뭐 불발 뻔한데. 그럼 그때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때 생각해? 논의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저도 이게 표가 너무 놀라워서 이 결과가 나오자마자 제가 비명계 의원들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언했던 건 뭐냐면 때리는 대로 얻어 맞아라. 문자 폭탄 요망이나 다 그렇지. 받고. 때리는 대로 그 개딸 그 당원 분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아라. 문자 폭탄 2만 개 받아봐요. 우리 김상일 평론가님이. 그게 네? 때리는 대로 맞으면 그게 오히려 명분 축적이 될 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체 인터뷰도 하지 말고 그냥 그래서 섭외가 안 되는구나 지금. 그런가요? 그래서 때리는 대로 맞는 게 맞는 거다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판을 흐려놓은 거예요. 어떻게요? 제가 이상민 의원하고 통화를 못했거든요. 판을 흐려놓은 게 뭐냐면 뭐 대표가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이게 주류를 공격하는 발언 메시지의 발언이 나왔잖아요. 이 지금 투표 결과도 주류를 공격하는 상황이고 그쪽에서 막 발끈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 더 공격하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지. 자 그러면 지금 비명계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좋은 게 나쁜 거고 나쁜 게 좋은 거고 다 이제 흐름이 있어요. 이제는 저는 비명계도 부담스러운 국면이 된다. 왜냐하면은 말부터가 비명계야. 친명이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제각각이에요 사실. 뭐 친문도 있고 뭐 이낙연 가까운 사람도 그러네.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조홍천, 이상민 이런 분들은 지난 정부에서도 친문 일색의 이런 문화가 문제다라는 좀 나름의 일관성을 가진 분들이고. 그렇지. 무게파지. 근데 이분들이 힘이 커지면은 뭔가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뭐 원내대표 경선에서는 그럼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의견 수렴이었어요. 개별로.
그럼 당신들의 집단적인 대안은 무엇이냐? 예. 내가 내놔봐라. 뭐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라고 했을 때 그 단일화 될 수 있느냐? 그 리더십을 형성할 수 있느냐? 라는 90년 게 이제 얘기하는 거구나. 거꾸로의 이 숙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였어요, 사실은. 요번에 잠시만요. 쉬었다가 저 광고 듣고 4부에서 할게요. 자, 우리 여러분의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광고를 다 들었으니 우리 감사합니다. 김타짜 앞서 네. 3부에서 하시려다 만 말씀 마저 하시죠. 뭐였죠? 짜고 끝. 아웃. 생각하시고 아웃. 제가 예. 제가 또 당대표 또 부실장 보좌관을 또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당 대표 전문. 네. 당 대표를 만드는 게 내가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이재명 당대표 제가 참모라면은요 네. 절대로 그만두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왜요? 당대표직 그만두고 공천권을 내려놓는 순간 아. 김용, 정진상, 김만배, 이화영 무너져요. 아.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래 이재명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자신이 뭐 재기를 하든지 아니면 총선 보다- 이기고 네. 대선 가고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다. 내가 버티자. 그냥 다 감옥에서 몇 년 살자. 그럴 텐데 만약에 정치적 미래가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버틸 만한 동력이 없어져요. 내가 살아야 된다. 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정말 현실화가 될 것 같아요. 더 크게 위험하게.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버텨서 구속 안 당한 상황에서 내년 1월 달에 공천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선은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좀 치르도록 2016년에 문재인 대표가 했던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그럼 자유 공천하는 결단을 거 아니잖아 그럼. 아니 공천 어느 정도 다 해놓고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어느 정도 다 해놨잖아요. 그래요? 비대위원장 찾으려고. 예. 그래서 이제 비대위원장 찾아가지고 하는데 항상 반전이 필요한 거죠. 반전. 그렇게 해서 총선 이기면 그 공은 나의 공이 되는. 그렇죠. 이게 총선 지면은요 민주당도 없고 이재명 당대표도 없어요. 본원적으로 저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정치라는 건 교집합을 넓혀가는 거예요. 나하고 공공의 이익. 그럼 당대표는 당대표의 이익과 당의 이익이 넓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게 개인으로는 합리적인데 과연 당으로서는 합리적이냐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분위기가 좋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라면 당연하게 아니 우리 당대표가 잘 나가야지 우리 당도 이기고 저 사람도 나중에 대통령 될 수 있고 뭐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 구조가 그러면 많이 깨져버려 있다. 당을 위해 합리적인 건 뭐예요? 이재명 대표 당장 내려오는 거예요? 반대는 당을 위해서는 그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더십을 다시 교체한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재건축이 어려운 게 아니라 철거가 어려운 거거든요. 맞아요. 네. 명언이야 이 말은. 자 그러면 예. 김타짜의 머릿속에도 장타짜 생각보다 윤타짜 생각이 맞다고 보시는 거죠. 리더십 교체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이게 주세요. 리더십을 교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그럼 대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비명계 입장에서는 요번에 이 투표 결과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회의 요인보다는 위기의 요인이 큰 거예요. 왜요? 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비명계라고 왜냐면 10표만 있으면 되네 이거잖아. 이 확인된 이 민심 내지는 이 확인된 여론이 다들 어디에서 나타났어야 그렇지. 되냐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나타났어야 된다고요. 어? 지금 이 정도로 만약에 이게 그 친명계가 너무 심하네. 예? 이거 친명계 일세 그러면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분위기로 쭉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 원내대표가 비명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원내대표가 되는 순간 그 인물이 비명계 90점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대안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오히려 기회 요인인데 지금 이 결과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부에서 부닥치잖아요. 그러면 비명계 원내대표의 선출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수적으로는 친명계 의원들을 많이 해갖고 똘똘 많으니까. 뭉치네. 예. 그럼 이거는 전략적으로 제가 볼 때는 비명계한테는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제가 비명계는 요번에 투표 결과를 그 조직화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거 하나와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때리는 대로 얻어맞고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비명계 입장에서 다음 총선을 비명계 입장입니다. 다음 총선을 잘 치르려면 비명계 입장에서 공천도 확보하고 이재명 대표 직접 무너지는 게 나은 거잖아요. 비명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좋은 건 스스로 결단을 해주는 그러니까 모습. 스스로 결단이든 어찌됐건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비명계가 할 수 있는 카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체포동의안 요번에 가결시킨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요번에 가결 시킬 수 있는 숫자가 3가 확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그 3개를 몰랐을 때는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 3가 확인이 됐을 때는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예를 들어서 현실적인 어떤 지지율을 다시 올리고 총선을 승리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그거를 비명계 의원들과 열심히 토론을 안 해주고 소통을 안 해주면은 제가 볼 때는 가결시킬 수도 있죠. 그게 좋은 출구 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체제를 무너뜨린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뭘 치러야 되는데 빨리 치르는 게 좋잖아요. 매도 빨리 맞으면은 예를 들어서 철거를 빨리 하면은 재건축도 할 수 있고 제가 요즘 드는 생각이 이 당원들만 보면은 국민의힘 당원들이 전략적이다. 많이 겪었어. 탄핵도 겪고 태극기도 들어보고 황교안도 세워보고 이준석도 뽑아보고 또 밖에 있는 윤석열 데리고 와가지고 대통령도 만들고 그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김기현 대표가 좀 우위에 있지만은 이게 이렇게 해도 완전히 선거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 그 당원들 지지자들의 약간 본능적 전략 뭐 이런 거라고 봐요. 그에 비해서 민주당 당원들은 좀 너무 원팀주의가 아직까지 강한데 원팀주의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보세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무너진다고 하면 뭐 얼마 전에 누가 이제 마태복음 27장 읽었다면서요. 못 박히고 무너진다 생각 분명히 세례 베드로도 나오고 마태도 나오고 다 나올 거예요. 저기 예수님은 가셨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한다. 저자들을 심판합시다라고 또 당에서 하는 분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지지층이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옛날에는 친문 지지층이 엄청나게 강고했잖아요. 그분들 다 어디 갔어요? 친명으로 다 가 있어요, 지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새로운 90점이 될 만한 사람이 떠오르면 저 그분들 생각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친문이 친명되고 들을 수 있으니까. 자, 제 평론가 입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그 대표 측은 138명의 나를 따르는 의원들이 있고 나는 77.7%의 당원들의 뭐 총의를 모아서 나는 당선된 당대표야. 내가 왜 중도에 그만둬. 그러면은 망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 지금 그 이후에 새롭게 바뀐 이 분위기 그리고 내가 있는 게 민주당과 민주 진영에 과연 긍정적이고 유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장타자가 만약에 비명계 핵심 의원의 최측근 참모라면 어떤 전략을 세워주겠어요?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 때 무조건 우리 사람이 원내대표 되게 만들겠죠.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다음 체포동의안 때는? 그러면은 체포동의안 때는 뭐 가결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재명 체제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제 이번에 138표밖에 못 얻은 것 때문에 표단속이 더 심해질 거다. 표단속 분명히 심해지고 뭐 정치적인 내가 뭐 탄압 아니면 뭐 사망 선고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원내대표 선거 때 비명계 의원이 원내대표 되면은요 이거는 진짜 당내에서 이재명 당대표 리더십 발휘할 수 없어요. 그 원내대표 선거에 아마 올인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조금 전까지 당위라든지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다면은 아주 현실적인 예측 몇 가지를 해보면은 지금 비명은 선수가 너무 많아. 원내대표 기준으로. 서로 나가겠다고 지금 싸우고 뭐 단일화도 안 된다 이러는데 친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윤핵관이 당대표에 못 나오고 최고위원 못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물색을 해가지고 이 손을 잡잖아요. 그런 물색 과정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신뢰가 가능할 것이냐. 친명이 밀어주는 그 원내대표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 거냐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미 시동을 건 것 같은데 그 안민석 의원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재명 대표가 곧 뭐 지방을 쭉 돌고 있는데 몇 개 빠진 게 있다대? 당원들 만날 거예요. 그럼 당원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거기 이재명 대표 만나러 온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또 대표한테 가서 힘주고 싶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갔다 와가지고 당원들의 이 뜨거운 뜻을 확인했습니다. 검사 독재 물러나라. 뭐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와 별개로 요럴 것 같다라는 단기적인 예측은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당원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층이 강고하잖아요. 그러면은 경기도에 갔다가 호남 갔다가 영남 갔다 따라다니면서 가요. 그러면은 거기 오는 사람들이 다
다 그 사람들이었죠. 진짜 많이 수박이네 수박. 큰일 나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상일이 형, 조심해야 돼. 보수 참칭 패널 그러지 마세요. 트레이드. 자, 장타짜는 김타짜에게 수박이라고 얘기했고 김타짜는 장타짜에게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야, 이거 호칭입니다. 비주류의 모임이야 지금. 어? 자, 여기 영광이에요. 장타짜 국민의힘 전당대 판 좀 짚어봅시다. 뭐 여론조사를 보면 김기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이 되고 있고요. 안철수 의원하고 천하람 후보가 과연 누가 2등이 될 것이냐라는 것이 상당히 궁금한 관전 포인트. 네. 황교안 대표가 두 자리 숫자를 일정하게 넘을 것이냐.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 1차에서 과연 김기현 후보가 그 캠프에서 계속 이런 얘기해요. 아이 끝났어. 형 끝났어. 그냥 1차에서 끝나. 과반수 넘었어. 이런 식의 자신감을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인데 예.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 야, 역시 선거는 예측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건 그래. 네, 그래서 이런 80 위반이라는 투표 해본 침묵하는 적이 다수가 없으니까. 있어. 네, 그래서 일단은 자 1차에서 끝날 거냐 안 끝날 거냐 그리고 2등이 천하람이냐 안철수냐 그거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등은 천하람도 지금 뒷심이 없어가지고 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한 준비를 10장을 해와야 되는데 한 5장밖에 못 해온 느낌이에요. 천하람을 보면은 그래요? 자꾸 이게 돌려막기 하고 있는 거야. 네. 좀 뒷심이 없다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거. 이번 이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이 국민의힘 측의 사람들의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신나기도 하고 뭐 걱정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거다. 이재명 없는 민주당을 상대해야 될 생각들. 그리고 그럼 어제 천하람 후보 예.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없다면은 혁신 드라이브 있을 거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단기적으로 엊그제 만약에 부결됐다고 가결됐다고 가정해 보면 온갖 이제 논리를 갖다 붙이는 거야. 우리는 우리 당 대표까지도 팔이 아니지 목을 뱉다 스스로 김건희 특검, 머시기 특검, 특별감찰관 왜 너희들 안 하냐?라는 논리가 이제 첫 번째. 그렇죠. 아, 민주당에서 네, 단기적으로. 한 두 번째로는 새롭게 우리 혁신하고 변화하고 해야 된다 리더십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두 번째. 네. 그럼 국힘은 뭐 당정 융합 뭐 이러고 있을 거야? 안 되지. 그렇구나. 자, 그럼 우리 김타짜는 판 어떻게 봐야지? 누가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가면 김기현 의원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저는 항상 반전을 기대해요. 반전을 기대하고 그 반전이 되면 우리 민주당에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사실은. 근데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같이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변화의 혁신 경쟁, 네? 잘하기 경쟁 이게 뛰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김기현 후보로 간다? 그러면 뭐 내로남불 경쟁, 뭐 부동산 너는 불륜이고 나는 로맨스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치고받고 그리고 강성 팬덤에만 의존하는 정치. 그리고 뭐 지지자들은 서로 싸워서 갈등하고 반대 지지자들과 그리고 중도는 그걸 보면서 혐오하고 갈등과 혐오의 정치가 쭉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반전이 있길 바래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국힘도 고민을 할 거예요. 그 고민이 표로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고민을 할 거고 저 참 요 며칠 보면 정말 저로서 이해가 안 되는 제가 동의하지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러겠구나 싶은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몇 개 보였던 게 뭐요?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그 얘기 할 건데 좀 그걸 이제 처음에 돌을 던지기 좀 부담스럽지 사실. 근데 상황이 끝나면은 다 문제 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대. 그게 대세잖아요 사실. 근데 뭐 아들이 국수본부장 하나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은 참 무슨 이유가 뭘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면은 검찰 출신이라는 그러니까 거야. 뭐가 유리할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야 그러는데 검찰 출신한테 그러잖아라는 이야기 더 들을 건데. 맞아요. 좀 아니 이해가 그게 안 왜 되는 게. 그러냐면 그거를 문제 삼으면은 한동훈 장관이 바로 직접적인 타겟이 되니까. 근데 잘했다라고 하면은 더 타겟되죠.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지. 일단은 보호하고 보자. 우리가 그거보다는 공격을 하지 검사 말자. 동일체 여기에 쌓여가지고 너무 오래 애서를 사는 거야. 정순신 저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이건 좀 이따 할 거고 네. 국힘 얘기만 좀 더 하고.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변수는 외적인 변수는 없는 것 같고요. 내적으로 이제 김기현 후보 측에서는
자신을 하는 게 이제 여러 당협위원장과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정말 결사적으로 지금 자 빨리 우리 김기현 만들자라고 계속 캠페인을 너무 강하게 해요. 이런 거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강하게 해서 네. 이제 1차에 끝날까 봐야 되는데 김기현 후보를 미는 당원들이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이 뭐 1차에서 내가 투표 안 해도 끝나겠네. 그러면은 투표 참여율이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을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예, 말씀하세요. 천하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여론조사 보니까 내가 투표해도 안 되겠네. 에이, 내가 뭐 이번 투표 참여할 의미가 없다. 라고 해서 그쪽에 또 투표 참여율이 또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투표율이라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서로 캠페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그 변수 같아요. 이 얘기하잖아요. 전당원 당원 투표만 해가지고 민심을 담을 수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정진석 위원장이 그렇다 뭐. 했던 당원이 80만인데 그 예전에 뭐 한 20만 할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80만 당원이 투표하는 선거에도 조직표가 제일 중요해요? 아니 왜냐면 84만 명이 전부 다 투표하면은 정진석 위원장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안 하니까. 네, 50%가 안 될 거예요. 이래도. 보통 20몇 프로 이런 식이에요. 30 나오면 되게 잘 나온다 그러고 이번에는 제 국힘 사람들이 이게 뭐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떠나가지고 기대하는 거는 한 40% 수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고 만약 지금 대통령도 있고 여당이니까 잘 된다 한 40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이준석 대 한 38? 그래 대선 그것도 되게 후보 대 한 높은 45? 요 정도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50을 넘는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러면 그럼 이제 동원된 강요된 조직표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서 민심 반영은 아닌 것 같아요. 천하람 안철수는 누가 많이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아니 오늘도 천하람은-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뭐 안철수 후보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준석 대표 얘기는 네. 자기들도 이제 당원 대상으로 해봤는데 천하람 후보가 조금 더 앞선 것으로 나오고 있다. 흐름을 탔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지만 여론조사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는요 이렇게 당원들 자기 지지자들 대기시켜놓고 응답하게 해서 운이 좋아서 몇 명 더 걸리면은 엄청 잘 나오는 그럴 수 거예요. 있겠네요. 그리고 그 조직화 연습된 당원들은 어떻게 하냐면 전화가 딱 와요. 02 몇몇몇몇 이렇게 와요. 그러면 그걸 막 돌려요. 02 몇몇몇으로 전화가 돌고 있으니까 딴 전화 받지 말고 이 전화만 기다려. 그리고 이 전화 하는 오면은 경우 꼭 있죠. 받아. 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조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한 거예요. 민주당은 그렇게 그래서 했습니까? 이때까지 선거를? 국민의힘이 네? 그렇게 했죠. 근데 맞아요. 갑자기 뭐저 당심이 왜 그래? 갑자기 또? 양쪽이. 그런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항상 전당대회가 과열이 되면 여론조사를 믿지 않고 뭘 했냐면 전수조사라는 걸 했어요. 전수조사. 알겠어요. 근데 요새는 전수조사가 불법이에요. 불가능하죠. 불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못해. 네. 저 윤타짠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안철수 후보는 왠지 갈수록 약간 힘을 못 받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건 왜 그런 걸까? 그거는 이번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게 있다고 봐요.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린 구조죠? 게 아니 한동훈이랑 그렇죠. 제가 똑같은 장성철 얘기네. 소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 분명히 말했던 게 천하람은 이렇게 하는데 안철수는 왜 안 그렇게? 안철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김기현하고 이 천하람 사이의 샌드위치인데 강하면은 양쪽을 밀어내는 거고 네. 쉽지가 않으면 양쪽에서 찌그러지는 거고 지금 후자 쪽으로 끼어 가는구나. 있는 판을 깰 수는 없다. 근데 내 개인의 힘을 키우느냐 못 버티느냐 이거인 거고 그러니까 좀 갈수록 약간 이렇게 뒷심이 딸리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제가 안 후보한테 그 뭐 일주일 안 남았나? 한 승부수를 건다면 이제 공천에 대한 문제, 혁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영남권 의원들이 김기현한테 줄 서면은 다 공천 받나? 난 그 진짜 김기현 대표는 되고 나면 문제일 것 같은 게 엄청 최근에 문제지. 어디에서 이제 보도도 나온 게 김무성 전 대표가 네. 밀고 있다. 네, 그러면서 봤어요. 상향식 공천을 할 걸로 기대한다. 네. 라고 하더라고요. 난리 나지 이제. 그럼 이건 또 이제 뭐 용산과의. 용산하고의 이거는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이게 기대인지 우려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되고 나서는 청구가 되고 나서는 들어오는구나. 약간 네. 다를 거야. 알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2014년도에 우리 당대표 선거 때 도와줬던 거의 90%의 분들이 다 김기현 후보 쪽에 가 있더라고요. 지금요? 다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서. 그러면 김우성 전 대표 쪽으로 다 가 있는 거겠네.
뭐 가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장 소장의 책도 그 캠프에 가 있고. 아유 그러니까 거기 뭐 아주 바이블이죠 바이블. 김기현이 되고 나면은 달라질 거야라는 게 양쪽에서 다 나온 이야기예요. 방금 말한 김무성 대표나 이쪽에서 좀 오래 있던 분들이 정치 오래 한 사람인데 되고 나면은 용산 말 뭐 듣겠다 네. 인 거고 거꾸로는 용산에서는 김무성하고 뭐 손잡고 하지만 되고 나면 야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그 이유를 또 살펴볼 거고 정순신우 변호사 낙마 논란 좀 짚어보죠. 장타짜. 네. 이거 누구 책임이 제일 커요? 일단은 자기 고백한 사람은 경찰청장이다. 네.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결국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같이 근무했던 분이고 또한 이것을 검증을 해서 넘긴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밑에 있는 검증단 아니겠어요. 그러면 1차적으로 걸러내지 못한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인 것 같고 일단은 나는 몰랐어. 구조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사검증 동의서에 좀 더 많은 것을 보강을 할게. 이것은 좀 비겁한 변명으로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 차장 어떻게 보세요? 누구 이게 책임이 제일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바로 사퇴를 시켰잖아요. 저는 그 잘했다고 봐요. 길게 안 그래서 끈가? 예, 이거 그런 식의 사고를 계속 해 갈 수 있다면 이게 아주 좋은 뭐랄까 약이 될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또 검사 출신만을 중용하기 위해서 또 덮고 그다음에 핑계 대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똑같은 사태가 벌어진다. 그럼 그때는 아, 여기는 어쩔 수가 없구나. 이런 상태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받아서 이야기하자면 한동훈 장관 책임 있지. 근데 이게 장관이 뭐 물러날 사안까지는 그건 아니죠. 그건 야당이 생각해도 대놓고 그런 말은 못 하니까. 요구는 근데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진솔하게 해야 될 반복되면 필요가 있는 나는 거고. 네. 아니, 절대로 두 아니에요. 번째는 현 정부 들어와서 제일 빨리 처리했잖아요. 아, 그치. 그리고 뭐 좀 뒷말이 있긴 있지만은 대통령실도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심각하게 본다는 거고 심각하게 보는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런 게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면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한 거잖아. 니네는 뭐 그랬잖아. 뭐 이건 문재인 정부 때 검사들이 한 거잖아. 좀 말도 안 되는 물타기도 있지만은 또 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지점도 있고 좀 먹혔단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먹힐 수가 없는 지점이야. 행안부에다가 경찰관리권한 높여놨죠. 법무부에다가 인사정보관리단 높여놨죠. 관료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인 거죠. 전 정부라든지 누구를 탓할래야 탓할 건덕지가 단 1도 없이 완전히 현 정부에서 시작된 시스템에서 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뀌는 계기로 삼으면 약일 거고 이씨, 뭐 하면은 독일고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릴 텐데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에 오늘 양상훈, 김순덕 이 두 사람이 오피니언 총책임자인데 네. 저도 봤어요. 예, 둘 다. 이 두개 다. 검찰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마디만 더 하면 국수본을 만든 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만든 거거든요. 그 자리에 검찰 출신을 갖다 놓는 게 과연 취지에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타짜, 장 타짜, 윤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